네, 지시 대상 찾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시어의 밑줄 긋기 1단계를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도 수립하기가 편할 겁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한번 실행해보세요. 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시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하나가 나오죠. 이렇듯. 이게 가리키는 것은 이따가 다 읽고 나서 같이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주인이 바뀌고 기능이 변천한 역사적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분석해 보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소위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인 것 같고요. 그 헌법이 뭐로 나눠져 있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그 다음에 소위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의 양대 구성 요소다. 그런데 양대는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에 선다. 주종이라는 것은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즉 기본권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통치구조는 종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통치구조란 다른 말로 권력 분립 내지 권력 배분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주잖아요. 그 주가 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권을 분립하고 있죠.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으로 대표가 되는 행정부를 갖다가 세 개로 나누어가지고 이 셋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권력의 독주를 막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이 글 안에 답이 있어요. 뭘 보장하기 위해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권력이 세지게 되면 그 피해는 그 3권 분립의 어떤 다른 주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국민들에게 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행정부, 즉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졌을 때가 있어요. 독재가 됐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 누가 피해를 받는지. 입법부가 피해를 받나요? 아니면 사법부가 피해를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물론 소소한 피해는 받았지만 그들은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받았어요. 행정부가 그렇게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법부가 비대해졌을 때나 혹은 입법부가 비대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3권을 분립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력 배분에 관한 원리의 실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조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이제 지시대상 찾기 첫 번째 1단계 두 개를 찾았죠. 그죠? 이렇듯 그 다음에 이러한 이렇게 두 가지의 지시어를 우리가 찾았는데요. 2단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좀 멈춰놓고요. 이 두 가지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화면을 지금 멈춰놓고요. 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듯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거는 어떤 큰 글의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큰 글의 앞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생략된 의미들을 그리고 필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는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겠어요? 법의 주인이 바뀌고 기능이 변천한 역사적 사실, 이게 나왔겠죠. 그죠? 법의 주인이 바뀌고 기능이 변천한 역사적 사실.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왕정이나 공화정 시대에 어떤 식으로 법이 바뀌고 그 법이 바뀌기 위해서 주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권력이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밑받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이라는 내용은 작게는 권력 배분에 관한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통치 구조란은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정의의 보조사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권력 분립 내지는 권력 배분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이러한이라는 말은 이 둘을 포함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갖다가 이 이러한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권력 배분에 관한 원리는 하면서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지시어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어라는 게 3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지시어의 쓰임에 대해 생각해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시어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과 문단 간의 어떤 연결관계, 아까 전에 응집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응집성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어의 쓰임은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지시어 사용하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좀 끊고 나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1단계를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시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시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미리 알려줍니다. 그 세 군데의 지시어를 뺀 겁니다. 뺀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지시어 3개를 갖다가 띡띡띡 집어넣어야 이 글 자체가 이제 응집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지시어를 한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가로로 나타내보고 거기에 어떤 지시어가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에는 2단계, 3단계가 이제 지시 대상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시어를 넣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틀어서 지시어를 먼저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 뭔가 빠져있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 집어넣고 나서 그게 지시하는 대상을 한번 거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의료 제약 분야에서 미생물의 공헌 역시 지대하다. 미생물의 연구가 병원균 자체에 대한 이해와 발병 원인 규명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의 개발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여기서 뭔가 빠진 걸 느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치료하다라는 말에 목적이 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는 공유하고 있지만 뭐를 치료하기 위한 건지에 대한 물론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게 구어적인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장의 완결성 면에서 지금 그 요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넣을 수 있을까요? 목적어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려나요? 이를 치료하기 위한 혹은 그것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개발에도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항생제 페니실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킨 획기적인 약품이었다. 그런 약품이 지금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이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항생제들의 대부분은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하게 이후라는 말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후예요? 그냥 이후가 아니죠, 그죠?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지시어가 있어야 이것도 문장의 완결성이 생겨요. 뭐냐면 그 이후 이런 식으로 그라는 말을 갖다 여기다가 써주면은 조금 더 이제 완결성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그라는 지시어를 써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정제하여 얻은 것이다. 미생물을 우리 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초로 페니실린을 생산하던 당시에는 1리터 곰팡이 배양액에서 5mg 정도밖에 얻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돌연변이 등의 방법을 써서 균주를 개량하여 수천 배나 많은 양의 페니실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급속한 발달을 이룬 유전자 조작 기술은 미생물 응용 효과를 더욱 확대시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빈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찾기 좀 힘들었을 텐데 유전자 조작 기술은 여기 미생물 응용 효과랑은 다른 거죠, 그죠? 미생물 응용 효과는 뭐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돌연변이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균주를 개량하여 수천 배나 많은 양의 페니실린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미생물 응용 효과죠, 그죠? 그런 미생물 응용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 기술인 거예요. 얘네 둘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뭘 가리키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지시를 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러한 혹은 이와 같은 이런 지시어들이 여기에 들어가 주면
이게 이제 지금은 딱 봤을 때 유전자 조작 기술이 미생물 응용 효과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와 같은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을 이어받는 내용이야 라는 것들을 지시어를 통해서 살펴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지시어가 들어가야 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지시어들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죠. 그죠?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이렇게 넣었는데 얘네들이 지시하는 바가 어디예요 도대체? 뭐를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미생물의 연구가 병원균 자체에 대한 이해와 발병 원인 규명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균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 그걸 치료하기 위한 거죠. 그죠? 병원균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를이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그 이후, 어떤 이유예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페니실린이 개발된 그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 문장 전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미생물 응용 효과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오늘날에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연변이 등의 방법을 써서 균주를 개량하여 하는 이 방법을 미생물 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 응용 효과를 이러한이라는 말이 요 말을 받아가지고 요 뜻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지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시어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뜻을 명확히 하고 문장의 연결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본 겁니다. 자, 이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화면을 끊고 지시어를 찾아서 일단 밑줄을 친 다음에 그 지시 대상을 찾는 어떤 연습들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런데 기호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이것도 이제 앞에 부분이 생략되었고요. 그런데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호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기호라는 말은 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텍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 텍스트라는 것은 좁게는 우리가 보는 어떤 이 지문 혹은 글, 책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뭐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요. 광고도 텍스트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진 의미의 텍스트를 이 글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히틀러라는 사람과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읽어낸 텍스트는 바로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를 얘네들이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텍스트의 어떤 큰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이 빈민굴에 태어나 자랐는데 한 사람은 히틀러가 되고 한 사람은 채플린이 되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두 사람의 운명이 다르게 된 데는 다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경험한 가난이라는 텍스트를 읽은 차이가 작용했을 수 있다. 가난을 가진 자에 대한 박탈감이나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복수할 원천으로 읽은 아이들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나중에 이제 접속을 보면서 배울 겁니다. 반면에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 문단 하나가 반으로 나뉘고 있죠. 그죠? 가난을 심연의 고통이나 의미에 다다르는 길이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읽은 아이는 채플린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읽기의 차이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서 끊고 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텍스트 읽기의 어떤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례로 하나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김만희 선생님한테 이제 해성가를 배웠을 텐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낯선 별이 출현해 신라 왕을 상징하는 3대 성을 스치고 지나가자 신라인들은 낯선 별을 흉조로 읽어 나라 전체가 혼란에 쌓인다. 옛날에는 이제 별이 뭐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천기가 바뀐다. 천기를 읽어내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별자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혀 이전에 없던 뭐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걸 뭐 길조로 읽기도 하고 흉조로 읽기도 했는데 일단 신라 진평왕 때 이 해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일단은
흉조로 읽어낸 거죠. 그죠? 이 혜성이라는 텍스트를 갖다가 흉조로 읽어낸 겁니다. 때마침 외벽마저 침입한다. 이때 융천사가 나타나 혜성이 빗자루 모양으로 생긴 것에 착안해. 그것은 혜성이라는 별인데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이라 읽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혜성가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시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때라는 지시어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요거는 지시어가 아니니까 지웁시다. 그 다음에 그것은 같은 경우는 인용되어 있는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각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용절 안에 쓰인 그 지시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해. 자, 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시어 3개가 나옵니다. 하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네. 아까 전에 히틀러하고 채플린하고 내용 설명하다가 하나 지나쳤는데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지시어가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그들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것은 히틀러, 채플린이니까 요 앞부분의 어떤 중심 내용들을 지금 얘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의 중심 내용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가리키고 반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때는 어떤 때예요? 신라 왕을 상징하는 3대성을 낯선 별이 스치고 지나가는 혜성이 나타난 그때 외병이 침입한 그때가 이제 이때예요. 이 두 가지 때를 같이 이제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융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혜성이라는 별인데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이야 라고 읽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를이 뭐예요? 요 앞에 나오는 요 부분이겠죠.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요 부분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를 중심으로 하는 혜성가를 부른다. 이해라는 것은 이 앞의 내용 전체를 봤습니다. 혜성이라는 별인데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주는 길한 별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노래로 부른 그 사실에 사기를 얻은 화랑은 인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그를 이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혜성이라는 별이 나타나는데 그 혜성이라는 별은 좋은 별이야 라는 얘기가 그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읽었을 때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오고 집단의 운명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 지시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심되는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연습 문제 2번째, 5번째 이제 활동인데요. 요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시어를 일단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시 대상을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가면서 지시어를 찾고 지시 대상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시대의 예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주술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뿐만 아니라 대개의 동굴벽화에는 창이나 도끼로 가격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지시어 찾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림 속에 들소를 죽임으로써 살아있는 들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되게 멍청했네요. 그들이 원신들 얘기하는 거겠죠. 인칭대명사는 지나갑시다. 예술이라는 것에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투자한 것은 가상을 통해 현실의 욕망을 이루려는 주술적 신앙 때문이었다.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네요. 처음에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가령 그림을 그리거나 수련물을 춘다고 하더라도 들소가 더 늘어나거나 잘 잡힐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주술의 효과가 먹히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당한 후 구석기인들도 차차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쓸데없는 짓을 하나 지나왔는데 여기에도 요것도 이제 지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그 지시 대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뒤에 이어서는 뭐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라는 어떤 책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자, 처음에 나오는 이 그것은이라는 말이 받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은 그림 속의 들소를 죽임으로써 살아있는 들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뭐가 그것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창이나 도끼로 가격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 요게 이제 요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받아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문제가 있었대요. 여기는 어떤 여기예요? 현실의 욕망을 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가상을 통해서 이루려는 주술적 신앙.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앞의 내용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짓을 이라는 말은 이거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창이나 도끼로 가격한 흔적, 그 다음에 가상을 통해 현실의 욕망을 이루려는 주술적 신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한 단어로 지금 이렇게 이제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시어들 3개가 가리키는 내용들을 다 보면 이 문단 안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창이나 도끼로 가격하면서 가상의 어떤 현실을 통해 가지고 현실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시어들이 과연 문장 안에서, 문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 글쓴 이는 어떤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며 글을 읽는 이는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접속어를 통해서 비슷한 연습들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